보피의 손을 잡아요. 보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보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오늘은 새해 첫 보름날인 정월 대보름입니다.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날인 정월 대보름은 정월 대보름에는 빚독촉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옛날에는 설날보다 더 성대하게 지냈던 명절이기도 했는데요. 네, 정월 대보름에는 이 달을 보며 복을 비는 달맞이를 한다고 해요. 횃불을 들고 뒷동산에 올라가 달이 뜨기를 기다렸다가 달이 뜨면 횃불을 땅에 꽂고 소원을 비는 거죠. 그리고 악귀와 잡신을 물리쳐서 마을의 평안과 풍작을 기원하고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민속놀이인 지신밟기도 하는데요. 지신밟기는 음력 정초에 풍물패들을 선두로 소고패, 양반, 하동, 포수, 머슴과 탈을 쓴 각시 등이 집집마다 지신을 밟으면서 창을 하며 춤과 익살, 재주를 선보이는 민속놀이입니다. 네, 정월 대보름밤에는 쥐불놀이도 꼭 해야죠. 들판에 쥐불을 놓으며 노는 풍습인데 쥐불을 놓는 것은 겨울에 지낸 들쥐나 메뚜기, 각종 해충이 알을 낳아놓은 잡초나 쥐구멍 등의 서식지를 태워서요 해충의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요. 또 태운 잡초의 재는 논밭에 거름이 돼서 풀들이 잘 돋아나고 논두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위를 팔아야 하는 날이기도 해요. 정월 대보름에는 아침에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더위 사가라, 내 더위, 니 더위, 먼데 더위 하고 외쳐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대답한 사람에게 그해 여름의 더위를 팔아넘기면 자신은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정월 대보름 날에는 남이 자기 이름을 불러도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미리 역습을 하기도 하죠. 다양한 풍속이 많은 정월 대보름에는 특히 이웃과 함께하는 풍속이 많은데요. 한 해의 풍요와 복을 비는 풍속으로 오늘 하루 이웃과 함께하는 정월 대보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2월 22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옥시 말이죠? 예. 내 더위 사겠어요. 진짜 이게 아무렇지 않게 해주시네. 네. 아무렇지 않게. 오 진짜. 이게 역습을 한다고 하는데 역습을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역습이 안 되죠. 저는 이제 살짝 이제 페이크를 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춘천 씨가 오키 씨라고 부르자마자 내 더위 사가라라고 말하면 역습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역습이 안 됐네. 저는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분한테 팔아야 파시기 되는 바랍니다. 거네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밖에 계신 분들에게 팔아야겠어요. 어쨌든 보름날 파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월 대보름날 이 풍습들은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옛날 분들이 이런 마을 행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많이 즐기셨던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설날보다 더 크게 지냈다니까. 네. 옛날엔 또 설이 아니었어요. 민속의 날이었어요. 설이? 이 양력설을 세고 네네. 민속의 날이 80년대에 있었습니다. 응팔 보시면 나올 텐데. 안 봤거든요. 그래서 민속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대보름이 또 명절로 또 많이 불려오던 또 시대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정월 대보름에 온 마을이 북적북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네. 그러게요. 요즘에도 근데 이렇게 정월 대보름을 나는 마을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겠죠. 뭐 단오 때 그네 뛰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쥐불놀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러겠죠? 아이들과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옛날에는 아빠가 이러고 놀았다 이러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코너 소개해볼까요? 내 손을 잡아요. 네.
네, 주거 안정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 내 집 연금 3종 세트 출시가 3월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출시를 앞둔 내 집 연금 3종 세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Today is 정월 대보름입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 정월 대보름이 있습니다. 오늘 권수철의 노하우에서는 정월 대보름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의 밤의 카페테라스라는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야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아버지, 내 집 연금 드셨어요? 주택연금 말이냐? 내 집 은행에 잡히고 매달 얼마씩 받는 거잖냐 그거. 안 될 거다. 이 집은 너 물려줘야지. 아유, 그러지 마시고 더 나은 연금 받으세요. 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바꾸면 그 연금을 찾아서 대출 받은 거 갚고 연금 받으면서 사실 수가 있어요. 또 일시대출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에서 70%로 늘어나서 대출도 바로 갚을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 그래? 그런데 이 집에서 살다가 이사 가야 되면 어쩌고? 이사를 가도 새로 이사한 주택으로 연금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더 비싼 집이면 매달 더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이 집이 얼마나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거는요, 집값은요,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순으로 적용이 된대요.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아버지. 그리고 대출금 좀 이제 그만 갚으세요. 연금 받아서 마음 편하게 지내셔야죠. 그래, 주택연금은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이번 기회에 가입해야겠구나. 네,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네, 할아버지. 이제 주택연금은 생각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네. 할아버지로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할아버지에게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드리네요. 아주 그렇죠. 효녀예요, 효녀. 아주. 네, 그렇습니다. 자, 내 집 연금 3종 세트 중 하나인 이 전환형 내 집 연금의 내용으로 이 상황을 좀 꾸며봤습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네, 금융위원회는 당초 올해 2분기에 출시하기로 했던 내 집 연금 3종 세트의 출시 시기를 올해 3월로 앞당겼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내 집 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입법 예고 기간 뒤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내 집 연금 3종 세트 출시를 앞두고 주택연금 가입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9천여 명인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 수를 2020년에는 14만 명, 2030년에는 33만 명으로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지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당시에는 연간 550명이 가입하는데 그쳤지만 지난 2012년 5,013건에서 지난해 6,486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서 지난달에 717명이 가입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3%가량 증가한 거고요. 2월에 심사 중인 가입 대상자만 704명으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주택연금이 2007년에 도입돼서 10년 가까이 됐지만 60세 이상 가입자가 고령층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집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분들이 많아서 가입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네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고 불안한 노후의 이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고령층 부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택연금 가입자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향후에는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 출시되는 내 집 연금 3종 세트의 내용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주택연금에 즉시 가입할 수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환형 주택연금이 출시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령자들이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경우에 부채 상환 이자 부담이 없으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 중년층에게도 주택연금 관련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30대에서 50대용 주택연금은 당장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닌 중장년층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고 약정하면 금리 우대 혜택을 주는 건데요.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연 3.0에서 3.25%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할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1%포인트가량 인하해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다가 향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연금과 세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출시되는 내 집 연금 3종 세트는 가입자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층은 아니라 중년층에서도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네요. 그죠? 네. 생활의 형편이 좀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주택연금을 더 주는 상품도 또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기존에는 주택연금이 한 가지 상품밖에 없었지만 우대형 상품이 추가됐는데요.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고령층에게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기존 주택연금보다 20%를 더 지급하는 상품이 출시됩니다. 네, 어르신들은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어도 연금을 얼마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연금액은 매년 기대수명과 집값 상승률, 금리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기대수명보다 오래 사는 사람은 평생 동안 자신이 맡긴 집의 가치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 시까지의 연금 지급액과 집값을 모두 고려해서 돈이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3억 원짜리 집으로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10여 년간 연금 약 1억 원가량을 받다가 사망했을 때 집값이 5억 원으로 올랐다면 연금으로 지급된 1억 원을 뺀 남은 4억 원은 자녀에게 상속이 되니까요. 수명과 관계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손해가 생기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연금 수령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면 기간을 정해놓고 가입할 수도 있을까요? 네, 확정 기간형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도 있는데요. 확정 기간형은 종신형이 아니라 10년이나 15년 등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연금을 받는 상품이에요. 10년형은 65세에서 74세, 15년형은 60세에서 74세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확정 기간형을 선택하면 종신형보다 매달 지급액이 훨씬 늘어나지만 확정 기간이 끝나면 연금이 나오지 않는 상품입니다. 네, 저소득층에게는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집값이 내려가거나 연금액에 이 집값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주택공사에서 그 금액을 모두 떠안게 되는데 주택연금을 어떻게 운영하게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에서 손실이 나오는 부분을 보증료 수입으로 메우겠다는 계획인데요.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금융공사에 초기에는 집값의 1.5%를 내고 매년 0.75%의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펀드나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내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보증료는 주택연금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보증료는 수입을 남기지 않고 주택연금 가입자들에게 연금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매년 주택연금 지급액을 재산정하게 되는데요. 초기 보증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초기 보증료 부담을 생애 전반으로 분산시킬 계획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더 낮아졌다고요? 네, 지난 2014년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고요. 9억 원 이하라는 주택 가격 한도도 폐지했는데요. 앞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걱정되거나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길 원한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해 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주택연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우선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심사 단계를 지나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대구, 광주, 부산, 경남은행 등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상담하는 주택금융공사 지사는 본사 영업부를 비롯해 전국 각 지역별로 20곳이 있는데요. 자세한 이용 안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때는 주택 유형에 따라 연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고요. 주택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비책도 함께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집을 자녀에게 반드시 상속해줘야 한다는 인식도 점차 변화오고 있고요. 정부에서 부채를 감소시키고 노후 준비와 주거 안정을 이 방안으로 주택연금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자, 오늘이 정월 대보름날이잖아요. 네. 정월 대보름에는 우리나라 전체 세시 풍속의 4분의 1 차지할 정도로 많은 풍속이 행해진다고 하는데 특히 이날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죠. 오곡밥, 나물, 그리고 불 함께 먹는 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 왜 먹는지는 좀 알고 계세요?
불엄은 그거 뭔가 그 깨먹으면서 뭔가 애구를 없앤다? 네. 뭐 이런 뜻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오곡밥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잘 몰라요. 제가 차근차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정월 대보름에 빠질 수 없는 오곡밥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정월 대보름 전날 이른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먹기도 하는데 이 오곡밥을요. 네. 1년 내내 부지런하라라는 뜻으로 먹는 것이라고 해요. 아, 특히 옛 조상들은 정월 대보름에 지은 오곡밥을 마을의 다른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했는데 이를 조리밥 또는 세성바지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의 밥을 먹어야 그해 운이 좋다고 믿었고 행여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이웃에게도 이 베풀고 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다른 성을 가진 사람 네. 세성바지밥. 네, 그렇습니다. 그 오곡밥에 그런 부지런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진짜 몰랐어요. 그렇군요. 서로 이게-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것도 좋은 의미죠. 네, 그러게요. 또 건강에도 좋잖아요. 맛도 마시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오곡을 넣는 게 보통 오곡밥은 대체로 찹쌀과 찰수수, 팥, 차족, 콩 이렇게 5가지 곡식을 섞어 만드는데요. 네. 오행의 청, 적, 황, 백, 흑의 기운이 도는 곡물로 지어서 오행의 기운을 골고루 받아 오장육부의 균형을 이루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찹쌀은 성질이 따뜻해서요. 소화기관에 좋고 수수는 면역 증진, 항산화, 향균 등의 효과가 있어서요. 감기 같은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팥은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그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 B1이 많아서 각기병 예방에도 좋다고 해요. 그리고 조는 네. 대장을 튼튼하게 하고 쌀에 부족한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 영양소가 풍부한 곡물이기도 합니다. 네. 오곡밥과 함께 정월대보름에는 나물 반찬을 또 꼭 먹어줘야 돼요. 그렇죠. 오곡밥과 함께 묵은 나물을 곁들여 먹죠. 야, 그러면 정말 맛있습니다. 네. 오곡밥이 약간 붓거든요. 좀 찐덕찐덕하니까 나물로 좀 헹궈줘야 된다 이거죠. 이 묵은 나물은 고사리나 산나물 등을 여름에 채취해 말려뒀다가 먹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조상들은 대보름에 오곡밥과 함께 묵은 나물을 먹으면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묵은 나물과 오곡밥을 한데 섞어 비벼 먹으면 밭의 잡초가 무성해진다고 믿어서요. 비벼 먹는 것은 금기로 여겼다고 해요. 그렇군요. 대신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배춧잎이나 김, 취나물 등으로 쌈을 싸 먹었는데 이를 복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비벼 먹으면 안 되고 쌈 싸 먹으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나물을 좀 소개해드리죠. 고사리, 고비, 도라지, 취나물, 고구마순, 시래기 등이 있는데요. 영양과 맛이 좋은 묵은 나물은 신선한 채소가 귀한 겨울철에 이 나물의 식이섬유와 철분, 비타민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근데 이 나물류가 은근히 손질하기가 어렵고 또 종류에 따라 무치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나물을 잘 손질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말린 나물을 구입했다면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해요. 나물을 건조할 때 이 대장균이나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로 충분히 세척한 다음 끓는 물에 삶아야 합니다. 뻣뻣한 줄기의 쓴맛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에 불리거나 삶아야 하고요. 네. 고사리의 경우에는 삶을 때 찬물을 부어서 버리고 이런 과정을 2에서 3회, 2, 3회 정도를 반복을 해야지 고사리가 부드러워지고 누런 물도 빠져요. 말린 나물은 삶고 데친 과정에서 물을 많이 함유하게 돼서 소금이나 간장 등으로 간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네. 소금이나 간장 대신 들깨가루나 멸치 다시마 육수를 사용하면 나트륨 없이 건강하게 나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나물을 조리할 때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고 소금량을 줄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정월대보름에 불엄 깨물기 하잖아요. 네. 이거는 왜 꼭 깨 먹어야 되는 건가요? 정월대보름 음식의 특징은 말이죠. 제철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보다는
한 해의 복을 빌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먹는 건데요. 부럼을 깨먹는 때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동국 세시기라는 책이 있는데 네. 동국 세시기에 따르면 대보름인 상원 이른 아침에 말이죠. 날밤, 호두, 은행 등을 깨물면서 1년 12달 무사태평하고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축소하니 이를 이구치기라고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구치기. 부스럼이 나지 않기 위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딱딱한 부럼을 깨무는 소리에 부스럼과 종기를 부르는 이 엽귀가 있습니다. 엽귀. 엽귀가 이제 놀라서 도망가라고. 놀라 도망간다는 속설에서 나온 유래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부럼을 깨무는 가장 큰 의미는 단단한 견과류를 깨물면서 이가 튼튼해지기를 바라는 데에서 이제 비롯된 풍습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했던 그런 뭔가 그런 애군을 물리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였군요. 네, 애군도 맞긴 한데 이제 사실 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부럼은 정월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깨물어 먹는 거 딱딱한 이 열매인 땅콩, 호두, 잣, 밤, 은행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부럼은 대개 자기 나이 수만큼 깨무는데 그래요? 여러 번 깨물지 말고 한 번에 깨무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한 번 깨문 것은 껍질을 벗겨 먹거나 첫 번째 것은 마당에 버리기도 한다고요. 견과류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과 피부를 기름지고 부드럽게 하고 암을 억제하는 물질인 프로테아제, 억제제와 이 억제제라는 거죠. 프로테아제가 암을 억제하는 거죠. 그리고 폴리테놀류까지 많이 들어있어서요. 암도 예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E가 많아서요.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럼을 자기 나이만큼 깨문다는 게 이거 언제 다 깨물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 부럼을 깨먹는다는 게 뭔가 이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약간 좀 이가 약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부럼을 자기 나이만큼 깨다 보면 이가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나이만큼 씹으라는 건 나이만큼의 숫자를 딱 덜어가지고 이렇게 씹어먹으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더 건강해지는 거니까 뭔가 되게 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순철 씨도 많이 깨물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 그러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 오곡밥과 묵은 나물, 부럼 외에도 정월 대보름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한 해 동안 기쁜 소식을 듣게 한다는 귀발기술을 마시기도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정월 대보름에 피해야 할 음식도 있나요? 예, 복을 빌기 위해 먹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액을 막기 위해 먹지 않는 음식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 문헌과 정월 대보름에 관한 속설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음식은 바로 김치입니다. 오, 의외인데요? 잘 익은 김치가 입안에 톡 쏘는 느낌을 주듯 톡 쏘는 벌에 1년 내내 쏘이지 말라고 시달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김치를 이제 김치가 벌의 비유가 네. 된 거다고요? 네. 와. 이 또 찬물은 이 일을 할 때마다 소나기가 오고 여름 내내 더위를 먹는다고 여겨 정월 대보름에는 물 대신 국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되게 뭔가 되게 재미있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게 되게 그렇죠? 많네요. 이거 누가 생각해낸 건지 몰라도. 이런 뭔가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풍속에는 재밌는 유래가 담긴 것도 많고 또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오곡밥이나 나물, 부럼을 요즘에도 일부러 챙겨 먹기가 어려운데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건강에도 좋은 음식으로 한 해 동안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빌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언을 만나볼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어쨌든 뭐 이렇게 그림을 계속 읽으면서 오키 씨의 배경 지식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진짜 드는데요. 공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잘 몰랐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시작해서 종교부터 역사까지. 조선시대 역사나 뭐 세계사 음. 이런 것들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이 옛날 벽화 이런 것도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그것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구려 고분벽화 그러니까 이런 거. 말이죠. 네. 그것도 한번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그림하면 조선시대 이후부터 거의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 이전 작품도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 그렇죠. 생각을 해두고 있었어요. 현대미술도 또 소개할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 현대미술은 근데 워낙에 좀 어려워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롱런하기 위해서는 현대미술도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오늘 그림 뭡니까?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밤의 카페테라스라는 작품입니다. 네. 고흐 오랜만에 소개해드려요. 오랜만에 거의 초창기에 반 고흐. 했었는데, 네. 그죠? 고흐가 밤 그림을 많이 그렸다는 거는 지난번에 별이 빛나는 밤 작품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 여러 개의 밤 그림 중에 가장 먼저 그려진 밤의 카페테라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때 고가 왜 밤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했었죠? 기억이 잘 안 나. 네, 그죠? 워낙 초창기였기 때문에. 네. 이 고흐에게 밤은 무한한 표현의 대상이었어요. 어허. 칠흑같이 어두웠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수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낮에 가려져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밤이 오히려 진실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밤의 매력을 느꼈고 그림을 많이 남긴 거죠. 음흠. 그리고 이 밤의 카페테라스 이 작품은요. 고흐가 파리에서 프랑스 남부의 한적한 전원 마을 아를로 이주해서 그린 첫 작품입니다. 고흐는 이곳에서 뭔가 감정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과 관계 있는 인물, 대상을 소재로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1888년에 아르레 와서 그 이듬해까지 지내는 동안 약 2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아르레에서 그 권총자살로 죽기 전까지 그 2년 동안 약 200여 점의 작품을 남길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고흐하면 생각나는 대부분의 유명한 그림들이 다 여기서 탄생을 했고요. 고흐만의 독자적인 화풍이 정착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등등이 있죠. 네. 알을 하면 이 고와 함께 살았던 고갱도 생각나요. 네, 이 제가 고흐 소개할 때 이 고갱 얘기도 했었었는데 오늘 또 다시 해드릴게요. 네. 고흐는 번잡한 파리를 떠나서 아르에서 예술가 공동체, 예술가 마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고갱을 꼬셔서 같이 아르에서 살게 되죠. 파리에서는 나름대로 잘 맞았던 두 사람이요. 아르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끝없이 부딪히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따로 살았을 때는 좋았는데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고흐는 약간 걷기, 독서, 수다, 글쓰기 같은 뭔가 이런 많이 움직이지 않는 뭔가 약간 좀 수도승 같은? 약간 좀 스님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뭔가. 네네. 근데 반면에 고갱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흥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스포츠도 좋아했고요.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카드 게임도 즐겼고요. 특히 고갱은 펜싱을 좋아했는데요. 고흐는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위험한 장난감으로 전쟁놀이를 일삼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흐는 음악에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고갱은 시골이 따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되게 활동적이고 막 카드 게임하고 펜싱놀이 하는 사람인데 시골에서 펜싱놀이 하는 사람 같이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펜싱은 같이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네. 근데 고흐는 고갱이 왜 저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니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허. 그래서 두 사람은 이렇게 막 성향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고흐는 자신과 함께 수다를 떨면서 예술에 대해 진중하고 뭔가 지식에 느껴지는 네. 뭔가 그런 학식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런 영혼의 동반자가 필요했어서. 예, 수다 떨기에는 카페가 참 좋죠. 네, 그렇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그렇죠. 고흐가 그런 성향이었다면 이 혼자 카페에 가는 일도 좀 많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오늘 소개드린 작품에 나오는 카페는 아무래도 그 고흐의 단골 카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순철 씨도 단골 카페 같은 거 있나요? 동네?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에는 워낙 이 골목이 한적하고 말이죠. 그래서 없는데. 네. 아, 그래요? 저희는 집 앞에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 앞에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있고. 네, 카페가. 가끔 한번 가서 먹어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럴 때 가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카페에 가서 고흐처럼. 그러게요. 고흐는 아르레 포rum 광장에 있는 한 카페를 즐겨 찾았어요. 프랑스어의 카페 이름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밤의 카페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왠지 이름에서부터 고흐가 딱 꽂혔을 것 같죠? 밤의 카페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고흐는 이 카페의 테라스나 실내 전경을 자주 그렸어요. 밤의 카페 테라스는 고흐가 아르레 온 첫 해인 1888년 9월 중순에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고흐 사후에 이 고흐의 작품들이 엄청나게 유명해지면서 이 카페도 덩달아서 아르레 명소가 됐어요. 지금은 아예 반 고흐 카페라고 이름도 아예 바꿨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오, 예. 그리고 고흐의 그림 그대로 카페의 외양을 유지하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카페 주인은 굉장히 뿌듯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고흐가 다녔던 단골 카페다. 고흐가 또 그림을 그린 또 그 그림은 엄청나게 유명하고. 그러니까 말이야. 장사도 잘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이 여기서 막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와인도 있고 차나 커피도 당연히 팔고요. 그렇고 뭔가 이게 테라스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면서 고흐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음식이 맛이 좀 그렇대요. 음식 맛이 좋지는 않대요.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구경만 하고 근처에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식사를 한다고 하네요. 아, 장사에 이제 쉽게 될 것 같지 않군요. 네, 사람만 북적북적거리고 실속은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카페 주인이 이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리프레시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어야죠. 그럼요. 네. 아무리 아니면 고흐가 그냥 차만 그려졌다지만. 팔든지. 카페가 음식 팔면 뭔가 좀 미심쩍습니다. 네. 자, 원래 소문난 잔치집에 이제 먹을 거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그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저번 금요일에 창훈 씨와 함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제러드 백스터라는 이름을 가진 미술 연구가가 밤의 카페 테라스에도 최후의 만찬이 숨어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어요. 고흐가 그린 그림에는 종업원 한 명이 테이블 사이에 서 있고 테이블에는 손님들이 앉아 있는데요. 이 중에 서 있는 종업원은 예술을 상징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11명의 손님들은 12제자 중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막 카페를 나서는 손님은 예술을 배신한 제자인 유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종업원 뒤에 있는 창문의 창문 틀이 십자가로 보인다는 것도 이런 해석에 덧붙여졌습니다. 그렇군요. 십자가다. 또 그런 해석을 좀 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시대였으니까 또 그랬겠죠. 예술 이게 작품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작년에.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시대 그림을 그리던 시대가 아, 네네. 네네. 그때는 좀 네. 종교를 그렇죠. 더 많이
독실하게 믿던 시대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종교 때문에 이제 재판도 받아야 되고 말이죠. 그랬으니까 말이죠. 자, 예술 작품은 그 보는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건 좀 과대해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되네요. 네. 근데 손님이 11명 정도 앉아 있고 한 명이 카페를 나가는 중이었다는 게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해석이 좀 묘하게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그죠? 생각도 드네요. 이 그림을 보고 최후의 만찬을 생각해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좀 고흐가 또 독실한 신자이긴 했어요. 아버지는 게다가 개척교회의 목사였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좀 재미있는 해석이었어요.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린 후에 여동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푸른 밤, 카페 테라스에 커다란 가스등이 불을 밝히고 있어. 그 위로는 별이 빛나는 파란 하늘이 보여. 바로 이곳에서 밤을 그리는 것은 나를 매우 놀라게 하지. 참백하리만치 옅은 하얀 별빛은 그저 그런 밤 풍경을 제거해버리는 유일한 방법이지. 밤은 검은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름다운 파란색과 보라색, 초록색만을 사용했어. 그리고 밤을 배경으로 빛나는 광장은 밝은 노란색으로 그렸단다. 특히 밤하늘에 별을 찍어 넣는 순간이 정말 즐거웠어. 자, 이 굉장히 신나가지고 편지를 쓴 게 느껴집니다. 뭔가 굉장히 제잘제잘 종알종알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이 네. 즐겁게 그림을 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특히 별을 찍어 넣는 순간이 즐거웠다라고 또 말을 하니까. 무엇보다 밤을 그렸을 때 누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검은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신이 밤을 보면서 느낀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색들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 설명해드릴게요. 1888년 고흐가 파리에서 프랑스 남부의 한적한 시골 마을 아를로 이사 왔을 때 그는 권총 자살하기 전까지 2년여간 약 200여 점의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고흐만의 화풍이 정착되는 시기였고 고흐하면 생각나는 수많은 명화들이 탄생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밤의 카페 테라스도 그런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고흐가 배경으로 선택한 곳은 아르레 포rum 광장에 있는 밤의 카페입니다. 지금까지도 고흐의 유명세만큼이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반 고흐 카페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고흐는 이 카페를 배경으로 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점점 더 많은 밤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흐에게 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는 소재였고 가장 애착을 느끼는 주제였습니다. 고흐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이동하지 않고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그곳에 앉아 그렸습니다. 그래서 물감을 두껍게 묻혀 빠르게 붓을 놀렸고 작품 속에 선명하게 붓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흐는 이 작품을 그린 후 여동생에게 쓴 편지에 밤을 표현하면서 검은색은 전혀 쓰지 않고 파란색과 보라색, 초록색만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촘촘하게 붙어있는 건물의 옥상 사이로 보이는 청색의 밤하늘은 어둡고 무섭다기보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늘에는 흰 별들이 촘촘하게 떠 있습니다. 이 별은 염소자리의 일부라는 설도 있고 물병자리라는 설도 있습니다. 카페의 야외 테라스에는 한 종업원이 주문을 받기 위해 분주하게 테이블 사이를 지나고 있고 테이블에는 많은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테라스 위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한 차양이 있습니다. 카페 벽에 붙은 가스등 하나가 환하게 불을 밝히며 라임색이 도는 카페 벽과 테이블, 차양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카페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게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들이 어둠이 내려앉은 밤거리를 노랗게 밝힙니다. 어두운 청색의 밤하늘과 진한 노란색 불빛으로 밝혀진 거리는 밤의 전경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느낌의 밤하늘과 따뜻한 노란색으로 덧입혀진 거리가 강렬한 대비를 일으켜 고흐가 사랑했던 밤의 풍경, 고흐가 밤을 보고 느꼈던 주관적 감정 등이 이런 색채의 대비를 통해 잘 느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오늘 밤에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런 현실은 춥겠죠. 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겨울바다가 낭만적이다. 가봤냐? 가봤냐? 그런 얘기를 하면 가봤다. 춥더라. 1분도 못 입고 나왔다. 네. 거기까지 갔는데. 네. 그런 거죠, 뭐. 괜히 갔다. 그런 생각이 든대.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따뜻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SNS에 그런 글 남겼더라고요. 이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맞아요. 중요하다. 맞아요. 라는 것이 요새 많이 사무치게 네. 그렇습니다. 누구랑 말을 가면? 못 잊겠네요. 밤에 카페테라스가 갑자기 슬프게 끝나는. 그러게요. 네. 어쨌든 옥시 씨는 뭐 밤이든 낮이든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를 한잔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전 따뜻하게 마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소개해드린 별이 빛나는 밤에 이어서 고가 그린 또 다른 밤 그림, 밤의 카페 테라스를 감상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그 정보톡톡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어때요? 유용한 정보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정보도 정보인데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니까. 목소리 얘기 지난번에 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더니. 근데 진짜 그 정보가 너무 귀에 잘 들어와요. 그렇군요. 정보도 정보지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라는 건데. 목소리도 좋으시고 외모도 되게 출중하시고. 자,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곡밥과 함께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들도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 정보 톡톡. 요즘 지구촌이 소두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또 한 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모기이다 보니 그 전파력이 상당하다죠. 호흡기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모기로 전염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조심해도 어쩔 수 없는 점이 있겠네요. 그럴수록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결국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음식을 잘 골라 먹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5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섯입니다. 버섯은 각종 질병에 취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주요 성분인 베타글루칸은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항암 효과가 있고요. 특히 버섯에 들어있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민간요법 중에는 표고버섯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 표고버섯 끓인 물을 마시기도 하죠. 미국의 한 의학연구소에 따르면 버섯은 백혈구 생산과 활동성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밝혀졌는데요. 이는 바이러스 감염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을 주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체내의 독소를 유발하는 변비를 치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사과입니다. 풍부한 유기산을 자랑하는 사과는 피로를 풀어주는과 동시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대표 식품인데요. 식이섬유의 일종인 팩틴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며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동맥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관 질환과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하루에 한 개씩 꾸준하게 사과를 섭취하면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에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것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 동맥의 혈액 순환을 향상시켜서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오메가3는 몸에 흡수되면서 에이코사노이드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요. 이 성분은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호흡기에 염증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로 하여금 세균의 침투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셀레늄, 엽산 등의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평소 밥상에 자주 올린다면 영양소 흡수가 활발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식단이 될 겁니다. 네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은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C,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고유의 주황색을 만들어내는 색소이자 대표적인 웰빙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몸 안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바뀌는데요. 이 역시 비타민 C와 함께 3대 항산화 비타민으로 꼽혀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당근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건 물론이고 체내 유해 물질을 제거해주고 세균 감염을 방지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단호박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단호박. 단호박은 비타민 A가 아주 풍부한 음식인데요.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체내 유해산소를 없애주면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단호박은 체내 신경 조직을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한의학적으로는 혈액 중에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비장의 기능을 돕는 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면역력을 높이는 5가지 음식, 버섯, 사과, 고등어, 당근, 단호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식단을 짤 때 이 음식들을 잘 포함시켜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버섯, 사과, 고등어, 당근, 단호박. 자, 당근 싫어하죠? 네, 제가 말하려고 했어요. 그냥 다 좋아하진 않고 좀 몇 가지만 좋아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려고 자, 했는데. 뭐 좋아합니까? 이 중에 좋아하는 거 버섯. 또? 버섯 좋아하고요. 네. 사과는 좀 푸석한 사과 좋아하고요. 오, 특이하네요. 네. 고등어보단 삼치를 좋아하고요. 비려서 싫어하는군요. 단호박은 뭐 그냥 쏘쏘? 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네. 당근은 별로. 알겠습니다. 춘철 씨는요? 저는 다 먹습니다. 일단 다 먹긴 먹는데 네. 싫어하는 거? 고등어가 싫은데 고등어 너무 비리면 상태가 안 좋으면 선도가 안 좋으면 좀 별로 안 먹고요. 근데 이제 참 이 이야기를 하고 먹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등어를 먹고 왔어요 오늘. 아 그래요? 집에서요? 네, 안동 간고등어를. 안동 간고등어가 선도가 되게 좋아요. 그거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저도 얼마 전에 그럼요. 집에서 먹어봤는데 네. 전 그냥 그렇던데요. 살도 별로 없고. 잘못 샀습니다. 그래요? 달라요? 아닌 거예요? 네, 비싼 거 사야 됩니다. 어떤데요? 일반 고등어와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 건조 상태가 좋습니다. 일단 이제 염장을 지른 다음에 네. 하루 정도를 숙성시켜야 되거든요. 이 숙성 과정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살이 굉장히 푸석푸석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며 네. 살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건 성공한 염장이다. 그래요? 네, 오늘 그런 걸 먹었어요 제가. 이야, 진짜 살아있습니다 육질이. 고등어 육질이 이렇게 살아있는 건 좀 쉽지 않거든요. 그걸 어디서 얻어온 거예요? 아닙니다. L마트에서. 그래요? 국내산으로. 네. 집 앞에서 산 거예요? 국내산으로. 네. 아니, 국내산 사야 돼요. 안동 간고등어. 그렇죠. 안동이니까 당연히 국내산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 노르웨이 간고등어도 있고요.
잘 안 팔리는 간고등어도 있거든요. 예. 아. 노르웨이산 간고등어는 전 제 입맛에 안 맞고 안동 간고등어 확실히. 근데 비린내는 감수하시고 드셔야 된다. 그래요. 고등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안동 간고등어 먹어보시면 그래요. 색다르겠네요. 이모 선생님이 제작하신 거 있어요. 이모 선생님께서 장인 같은 거예요? 이동의 모 선생님께서 거기 이제 상품명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이름이라 알겠지. 그런 거는 롯데마트에서 안 팔겠네요, 그죠? 팔아요. 아 그것도? 네. 그거를 사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 엘마트에서 근데 그걸 잘 안 파는데 홈쇼핑을 이용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들입니다. 네. 버섯 포함해서 고등어도 그렇고 또 당근도 그렇고 말이죠. 네. 옥씨는 그래서 버섯을 제일 좋아한다는 얘기를 네, 했고. 버섯은 제일 좋다. 그래요. 이런 평소에 찾아 먹고 그렇습니까? 메뉴에 있으면 일단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음식들이 뭐가 있나 한번 쭉 살펴보는데 영 탐탁치 않다 싶으면 버섯을 먹죠. 어쨌든 이 음식 5가지가 자주 먹었을 때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니까요. 식단에 골고루 좀 포함을 시켜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고등어는 안동 간고등어를 안동 홍보대사 돼야겠는데요. 제가 이제 안동 권씨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제가 안동 딱 한 번 가봤는데 되게 이미지 좋았어요. 2002년에 가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찜닭을 먹었거든요. 맞아요.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안동에서 찜닭 먹어봤는데 확실히 그 달라. 체인점이랑 다르더라고요. 달라. 양도 엄청 많고. 확실히 다르고 오이가 신선한 것 같았어. 2002년에 먹은 건데 오이가 신선했다는 기억이 남아있군요. 아직도 그 기억이 난다니까 제가. 대박이었죠. 네, 음식은 역시 뭔가 신선하고 거기 주된 그 특산지 그곳에 가서 먹어야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222 숫자 2가 3번 겹친 날이군요. 2월 22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